저희가 항상 이제 경제사의 목적에 맞게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부합되고 그 수요에 부합된 공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요. 연구개발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융합의 방향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혁신 생태계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큰 과제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라는 공간이 소위 말하는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이나 또 혁신의 요소들이 합리적이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환경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상규 박사님께서 다양한 그 해외 사례와 또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패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강범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G 경영연구원 공간연구소의 안지용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발제 맡아 주셨던 조상규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미래 도시와 지식 융합이 가능한 첨단 도시에 대해서 좀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도시의 변화 그리고 뭐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정책적 과제이자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국들도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또 발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저출산과 가장 빠른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들이 최근에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도시라는 환경이 주요한 종합적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주제를 기획하는 실무진들하고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의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가고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기존에 그 집중되어 있는 도시들의 기회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제적인 격차도 고착화되어져 있고 젊은 층에게 기회를 주기가 어렵다는 문제들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 이전에 따라서 많은 인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수요도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제시되는 생활 인구 같은 개념들이 이제는 도시 안에서 수용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분들의 좀 많은 고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안지용 그 경제연구원 소장님께 먼저 발제 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LG 공간연구소에서도 미래 도시에 대한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가지 분야나 몇몇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어찌 보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활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성장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간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만들면 어떤 산업이든 들어오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채워지는 시대였는데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제 인구 감소. 사실 인구 감소는 유엔도 예측하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과연 우리가 리질리언트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희가 바라보는 몇 가지 인사이트는 미래 도시는 탈중앙화된 어떤 새로운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아까도 이제 그 발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모으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그런 이제 다른 형태로서의 미래 도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틀을 몇 가지 주셨어요. 소제목을 한 3가지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하나는 앞서 UAM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미래 도시에는 이동과 어떤 연결이라는 포인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이 이제 아마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 자율주행은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들 곧 있으면 자율주행,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들 자율주행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은 기존의 도시 교통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분명히 차량 수가 증가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 변경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결이라는 차원은 사실 도시와 도시의 연결도 있겠지만 물리라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연결들이 포인트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관점은 아까 이제 핀란드 사례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과거의 어떤 그 발전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너지들을 공급받아서 먼 도시에서, 원거리 도시에서 이동 수단을 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도시에서 전력은 벗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량 위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기후 위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즉 기후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가 봐야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건 모두가 함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식량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결국 크게 보면 이제 ESG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든 기업과 글로벌 오거니제이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하나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은 디센트럴라이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화폐가 디센트럴라이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아마 이 생방송도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 각자가 이제 분산되는, 즉 도시도 그런 형태로 이제 분산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를 다양화함으로써 결국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 기후 위기, 로컬 재난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서 집중해서 일어나지 않고 여러 위기도 분산할 뿐더러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전략들을 일부 수정해 가면서 기업과 그다음에 어떤 정부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변화, 오늘 들은 센싱한 내용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 공유드리면, 예전에는 전쟁에서 19세에서 23세 사이에서 많은 군사들이 병사들이 평균 연령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평균 연령이 40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글로벌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거 문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뭐 학생들 얘기를 하지만 그 학생들이 45세에서 50세일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결혼 안 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에코시스템을 함께 보면서 새롭게 고민하는 도시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소규모 인구 거점에 대한 부분하고 또 탈집중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새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뭐 집이 세 군데라는 뜻인데요. 오늘 같이 서울에서 뭐 업무를 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진행하고요. 본사는 저희 충북 혁신도시에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주거집은 지금 이제 오송에 있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상당 부분을 나눠서 제가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1시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좀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좀 뭔가 함의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강범준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께 패널 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범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발제 그리고 패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 박사님께서는 현안 그리고 뭐 당면 과제 그리고 정책 대안까지 이렇게 쭉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고, 또 이제 안 소장님께서는 이제 민간 연구소에 계시다 보니까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 그 근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체감을 하는 것은 요새 들어서 이제 미래 도시 관련한 논의가 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토론회도 있고 뭐 그냥 유튜브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요소 기술이 발전을 하다가 교통 기술 발전하고 무슨 에너지 기술 발전하고 그것만을 보다가 이제는 합쳐보자 하는 융합의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면 융합이 일어나는 장소인 도시 공간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란 뭘까? 어떻게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25년쯤 전에 우리가 했던 논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0년대 말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한때 쇼크에 빠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편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모여 살 필요가 있을까? 그때 대도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굳이 멀리서 그러니까 가까이서 바글바글하게 모여 살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격 근로하고 원격 진료하고 원격으로 공부하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5년 30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더 도시화되고 더 집중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이나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30년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은 무엇이냐? 이 페이스타임, 대면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페이스타임의 가치가 물론 높았겠지만 지금처럼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디가 아플 때 의사를 직접 만나서 진료를 받고 싶지, 내가 당장 아픈데 그러니까 페이스타임, 그리고 내가 무슨 회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회계사를 직접 만나고 싶지 무언가 온라인으로 전화하듯이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도 예전에는 플랜트에 나의 시간이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AI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그것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점점 더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될 것인가? 아마도 페이스타임 밸류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더 고도화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대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신기한 기술이 나와서 그냥 체감하듯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것 하듯이 암묵지의 언어 교환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아마 도시화가 역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역진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시화가 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미래 예측할 때 시나리오 빌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미래 도시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아주 기초적인 전제는 우리가 지금 이미 지식 산업 시대에 들어왔고 역설적으로 대면 소통, 대면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설비 산업 시대를 조금씩 떠나면서 설비, 면적, 물류 그 속박해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 두 가지 전제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면 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추세 그대로 더 가속화된 도시화 속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와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른데요. 한 세대 지난 3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게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려스럽고 좀 그런 측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면 소통의 대체 혁신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잡아보면 크게 한 두 개죠. 첫 번째는 지금 추세 그대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는 대면 소통 대체 혁신이 일어나서 조금 이제 희망을 섞어보자면 아주 이제 스무스하게 잘 일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도시의 형태.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세계 여러 이제 니움 시티라든지 핀란드에서 나왔던 도시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도시들은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면 소통 대체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제가 없으면 그렇게 도시를 만들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어쩌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오답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섞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시나리오 빌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 빌딩은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는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민간이 다 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일반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서 특정한 요소 기술은 사실 그대로 놔둬도 민간이 알아서 잘 할 수가 있어요. 더 잘하겠죠. 그런데 도시공간과 관련한 혁신은 이 공공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어떤 레벨에 있는 정부건 간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 공공공간 면적이 아마 한 30% 넘을 겁니다. 꽤 좋다는 도시들, 뉴욕 이제 전체 말고 맨하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공공간이 전체 면적의 한 35%, 암스테르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공공성, 정부의 역할을 떼놓고 도시의 혁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이거를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조 박사님 슬라이드를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좀 성공의 기미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미 실패해버린 스마트 시티 사례들도 사실은 좀 있죠. 그러면 그런 스마트 시티들은 왜 실패했을까? 사실은 공공 부분의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5년 전에 열심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의욕차게 여러 군데 프로모션했던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었던 구글의 스마트 시티 하다가 그냥 사업이 엎어져 버렸죠. 구글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사업 시행자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한 LH 이렇게 땅 장사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신도시에 어떤 신기술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시행사의 역할을 구글이 맡았었는데요. 토론토시 그리고 그 주정부와의 갈등을 겪고 나서 결국은 그 사업이 그냥 좌초됐습니다. 좌초된 사유는 이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공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적 재산권은 누구 소유인가? 구글 건가? 시민의 것인가? 토론토시의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공사, 이 경우에는 토론토 수자원공사였는데 누구의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고 공공이 주도할 때 아까 이제 사회 하시면서도 여러 번 이제 그 단어를 쓰셨는데요. 공진화,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제에서 보여주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도 포함이죠. 송도까지 포함해서 이 사례들이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에 성공 사례가 되려면 토론토의 구글 사례와는 다르게 얼마나 공진화를 잘 했는가 그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미래 도시는 무엇이 바뀐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뻔하게 바뀌는 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잘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바뀔 게 있을 것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 충분히 가능한 분야는 모빌리티는 UAM도 얘기가 나오고 자율주행도 얘기가 나오고 시간의 문제지 올 것 같습니다. 환경 에너지도 올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공공 영역의 문제도 올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를 리스트업하면 그것도 사실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요. 엔터테인먼트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리테일 공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가장 크게 바뀔 것 같은 것은 주택의 영역입니다. 아까 이제 새집 살림 말씀하셨는데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겠죠. 엔잡러, 엔짐러, 그러면 당연히 지배 모양도 바뀔 거고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고, 뿐만이 아니라 생산 양식, 목조주택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에서 OSC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짓는 것, 재료, 하드웨어, 무슨 파이낸싱, 소프트웨어 다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저변에 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럼 그 와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는 막 한번 해보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실험 도시에서의 도시 실험, 아마 이제 오히려 외국 국가나 외국에 있는 도시보다 더 그냥 대범하게 하는데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해보고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 그러니까 실험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실험을 하는 것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큰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이제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이 디지털화돼 있어서 그렇다.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허당인 분야가 있는데, 공간 정보, 건물 관련한 정보, 이쪽은 의외로 많이 통합화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다 주민등록, 사람들은 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건물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건물, 토지, 지역, 도시 잘 안 돼 있으니까 무언가 혁신이 기발한 것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만약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잘 쌓고 또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안 소장님 오셨습니다만 민간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혁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실험 도시에서의 도시 실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현재의 도시 경향, 집중화되어 있는 상태를 쉽게 개선하기는 어렵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비관적으로 좀 들리는 반면에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실험해보고 만들어가 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저도 핀란드의 혁신 도시나 아니면 주요국들의 혁신 도시들을 방문할 기회들이 있어서 보는데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동일한 규격의 도시들이 아니라 그 환경과 지향하는 그 혁신 생태계에 맞게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대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특이한 건 인재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아름답거나 레저나 문화가 보장돼 있는 그런 곳에 이노베이션 파크를 많이 만든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 저희 자율토론 때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